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어차피 주식시장이 이제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또 조정 구간이 오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죠. 어쨌든 호황일 때, 신고가를 다시 뚫겠죠, 코스피는. 그럴 때일수록, 나중에 빅쇼트, 그러니까 엄청난 대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간단하게 요즘에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코로나 대출 유예 원금 연장, 원금하고 이자까지 이게 이제 유예가 됐죠. 이자까지 상환. 유예 조치 9월까지 다시 연장을 했어요. 원래 이게 3월에 만기였는데 6개월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줬다. 이 유예를 해줬다라는 뜻은 뭐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기업, 자영업자, 가게 다 아웃이라는 거죠. 대충 다 우리 딴 나라 원래 딴 나라들은 뭐 기업이 하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그 어차피 자영업자도 뭐 이런 쪽에 들겠지만 아니면 뭐 기업이든 국가든 뭐 가게든 뭔가 한 군데만 이제 힘든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가게까지도 부동산 폭락이 이제 조만간 5월 폭락설도 있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같이 5월 폭락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액 전세 자금에 대한 그러한 대출 규제가 5억 원부터 그 자금 출처를 적어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3억만 전세 자금이 넘어도 또 그 자금 출처를 내라는 그러한 이제 점점 압박을 한다는 거죠. 대출은 이제 자꾸 총부채 한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쪼이면 대출로 일으킨 그 부동산 경제이기 때문에 지대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지대자본주의. 예,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연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 지대자본주의가 붕괴. 이거를 지금 외국은 많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중심 상권이 40%씩은 미국, 호주, 뭐 어, 홍콩 이런 데 다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만 버틴다는 거죠. 물론 버틴다는 게 언론에서만 버티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공실률도 심하고 이제 그럼 아주 뭐 그 대면 상대를 하는 서비스는 붕괴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 그 지구나 이런 건 다 끝나서 이제 그 중심권에 있는 이런 부동산이나 상가는 다 아웃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도시가 이제 쇠퇴기에 들은 거죠. 예.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런 패러다임을 읽어야지 투자를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 대란이 이제 내년까지 시작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003년, 2004년 이때 2차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매를 한다고 해도 그런 패러다임을 읽고, 1차 경매 지금 시작이 됐죠.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때 잡은 사람들이 또 대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웃될 때 그때 이제 2차 대란, 2차 경매 대란이 나와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기다리다가 2000 대체로 한 23년부터라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 이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마 그 한 번 그 이런 경매로 샀던 놈들이 또 뱉어낸다고 또 빠져갖고 그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거지. 부동산도 이런 바닥이 있죠. 주식도 바닥이 있죠. 바닥이 여긴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은 계속 꺼진다.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빠지는 시기인데 급락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요. 이게 연착륙을 이렇게 슬슬 시키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이 정부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많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자와 만기를 유예해 줄 정도로 경제는 최악이라는 거지. 기업도 가게도. 우리는 다 안 좋아. 지금 국가 돈을 빼먹어서 그나마 뭐, 폭력도 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이제 재인이 형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걔네도 돈 빼먹을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지. 그나마 국가 부채도 지금 겁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아마 그 나라의 부도설이 나올 확률이 아마 반년 안에 나올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 그러면 아마 그때는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선 요거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9월까지 연장을 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좀. 이 연장을 하는 부분이 시중은행의 만기 연장을 하는 게 81조예요. 원금융회가 7조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까지 이렇게 막 더하면 엄청나죠, 금액이. 예. 이것만 해도 거의 120조예요, 120조. 예? 만기 연장만 120조고, 요것만 해도 한 9조 정도 되네요, 9조. 원금 상환까지 유예해 주는 게 9조. 요거, 이자도 못 내는 놈들이 많은데 무슨 경제를, 진짜 이건 개구라예요, 개구라. 예? 이거는 대충 보니까 한 1.5조 정도 되네요. 이자도 유예해 준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예? 금융권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 이걸 또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를 했는데, 그러면 은행의 주수입이 이런 돈을 꿔주고 뭐 대출해줘서 예대 마진으로 살죠. 예? 근데, 예? 주식, 주담보라고 그러죠? 저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나갈 게 없잖아요. 그걸 자꾸 줄여야 되고, 충당금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현금은 많아지고. 결국 은행은 엄청 제가 그래서 금융권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라고. 그리고 이거 이자도 못 받고 이런 돈들을 계속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해주면 은행도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부실로 안 잡혀서 그렇지. 어차피 은행도 어떻게 보면 대충 말 안 해도 은행도 엄청 아웃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은행도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은행은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은행마다 개구라가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은행들이나 이런 증권사, 특히 증권사의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 자체가 뭐 후순위 채권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하이 뭐 어쩌고 해서 뭐 그런 용어부터 그 이렇게 뭔가 장기 대출을 받은 거를 자신들의 자본금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꼼수를 쓰죠. 이거 회계제도 바뀌면 이거는 100% 대출로 전환되면 이 증권사가 부실화가 확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 자본금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모자르면 얘네는 성과금 다 빼먹다가 어, 뭐야, 장기 대출, 후순위 채권이니 뭐 이름만 여러 가지로 붙어갖고 대출을 다 해놓은 거야, 장기로. 뭐 이 30년짜리? 그러면 그게 자기네 자본금으로 된다는 거지. 놀라운 변신이에요. 대출이 자본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걸 용인해준다, 이거죠. 네,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편에 쓰긴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친중 쪽에 좀 서 있죠. 약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는 그 수입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자신네들 자체에서 모든 시스템을 돌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중산층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4차 산업이나 이런 걸로 가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스마트 팩토리니 뭐 로봇하니 한마디로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싼 물건들을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생산력이 늘어났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걸 팔아야 돼요, 해외에. 그래야지 장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수출을 안 받으니까 얘는 어쨌든 자기네 이렇게 해서 자기네 그 1대1로나 뭐 이런 어쨌든 자기네 컨트롤 되는 애들끼리 팔아먹으면서 뭔가 이 생산력이 커졌는데 만약에 이걸 외국에 못 팔아먹는다면 얘네들도 엄청난 실업률이 나오죠. 그죠?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얘네들 자체도 지금 문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불거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쨌든 싸게 물건을 팔겠다는데 미국은 이제 니네 물건 안 받아. 우리는 우리끼리 해결할게. 그래야지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 그래서 무조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리쇼링의 그 주 포지션이죠. 리쇼링. 예?
돌아와라. 땅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백악관도 불러가고, 그 뭐야, 그 계속 현대장수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팔고. 그래야지만 미국의 일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벨트라인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 여기서 피 터지는 거는 신흥국들이에요. 신흥 선진국이나 어쨌든 신흥 공업국이라고 해야 되나? 베트남부터 해서 우리나라 뭐 이런 데들이 피 터지는 거죠, 이제. 예? 베트남 뭐 또 더 얘기하면 브라질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 많고 막 이렇게 하는 데들. 이런 데들 다 아웃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이랑 해서 뭐 글로벌 이런 생산 라인 그걸 이제 무슨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글로벌 서로 묶여서 이렇게 서로 너가 이거 만들어 내가 이것도 사줄게. 넌 반도체 만들고 넌 뭐 만들고 이런 글로벌 체인 있죠. 이 체인이 붕괴되는 겁니다, 결국. 예, 체인이 붕괴되는 지금 그 싸움인 거예요. 거기서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굳이 한국에서 반도체를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기네 자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줄래, 미국에 줄래. 이대로 놔두면 중국이 언젠간 미국을 막 이렇게 하겠죠. 지금 군사력으로 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경제력으로는 지금 포브스 선정 500개 기업을 봐도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무섭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글로벌 체인이 붕괴되고 앞으로는 각자 도생이라는 거죠. 각자 도생이 결국.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재인 형님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갈 길을 못 잡죠. 예. 그래서 중국에 좀 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도 자기 살기가 바쁜데, 예. 근데 우리나라를 봐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자국만 항상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웃되는 거지. 거의 부도까지 나올 거야 아마.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금리 올리고 다 무너지고 있죠. 브라질부터 뭐 베트남.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애들이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너지는데 윗대가리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서 외교력이나 이런 걸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하반기에 이제 5월 달에 공매도가 시작되죠. 공매도가 5월 달에 시작되고 9월 달에는 이제 납입유예 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왠지 스케줄이 맞지 않나요? 거기다 하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런 그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뉴스에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을 자신들이 공매도는 뭐죠? 내가 이제 여기서 사갖고 많이 사서 여기서 다시 이걸 사갖고 싼 값에 사서 증권사에 갚으면 되죠. 그러면서 이 차익을 보는 거죠. 예? 대충 그런 개념인데 그러려면 많이 떨어뜨리기 전에 많이 사놔야 돼요. 그죠? 그 얘네들이 공매도를 시작이 될 거예요. 분명히 5월 달부터. 그럼 얘네들이 우량주를 많이 사겠죠. 우량주를 충분히 매수를 하면은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량주를 많이 사면 이 공매도 세력, 누군가는 이 주가가 빠지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만 형성이 되면 좋잖아요. 9월달 만기영장 안 되면. 이럴 때 그냥 한 방에 쫙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냥 아주 좋아요. 시나리오. 예. 그래서 하반기엔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 이유는 저는 이런 걸 계속 모아왔겠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사기판이다. 예, 사기판이고 악재를 얘기 안 하는 것뿐이다. 언론에는 항상 우리 주식시장은 하면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한다. 악재와 호재가 공존해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데 지금은 호재를 가능하면 얘기하고 잘 나간 회사 삼성전자도 되게 불안합니다,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뭐 이런 몇 가지 잘 나가는 회사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지금 다 이 구간에 있죠. 악재죠, 다. 이렇게 지금 직원들 월급 못 내고 납입유예 받는 기업들이고 이게 만약에 풀리고 그러면 한 40% 정도는 날아가야 된다고 보더라고요,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도. 대기업도 속해져 있는데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돌아요. 예. 그래서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 대기업도 안 좋은 회사들 리스트는 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냐? 분명히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잡았을 때, 빠르면 7월에서 8월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선반영을 한다면 6월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9월에 그 이후에 뭔가 이게 악재들이 가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대응을 해야 돼.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대충 시나리오, 왁구는 다 짜진 거야.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데 그거를 계속 연기하면서 연명할 수가 있죠? 아, 이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이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식도 하면 안 되고 저축해야 돼. 저축하시라고 제발. 좀 자기가 조급하거나 여유롭지도 않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도 못 읽는 사람이면 예? 그냥 저축하시라고. 주식 같은 거 정리하시고 본인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라고. 본인이 사람들한테 잘 속고 이런 사람들은 저축해야지. 도박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하라 여기 들어와서 고생을 하냐고. 지금 이런 패러다임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미국은 나라마다 다 봐도 세세해요. 뭐 중국 경제도 엄청 불안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로만 봐도 지금 핵폭탄이 내가 생각할 때 한 8개, 10개는 되는 것 같아. 그게 언제 터질지만 이제 다들 조마조마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핵폭탄을 다 맞겠다, 뭐 온몸으로. 그런 사람 맞으십시오. 돈 많나 본데. 뭐 아닌 사람은 너무 일찍 빠지지 마시고, 어쨌든 공매도 시행 이후에 그 공매도 추이 같은 것도 좀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만 하고 이 호황에 사지를 않냐 이거죠. 국민연금이. 얘네가 주식을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죠. 어차피 얘네는 손해보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싸게 샀을 때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은 특성이 뭐죠? 얘네들 주로 이제 고래에 비유하죠, 고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러한 그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이런 주식시장에 고래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죠. 이런 연못이라고 보죠. 조그만 연못. 연못에 고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이 고래를 사냥하려는 생각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죠. 근데 이 고래가 이 연못을 뛰쳐나와서 이 큰 바다로 가려면 비가 많이 오는 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수급이 개인들이 대출을 받든 뭘 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고래가 지금 이렇게 큰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대비하는 포지션일 수도 있죠.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차익하고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그때 이게 주가를 방어해주면서 국가에서는 또 좋아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주가가 만약에 뭐 빅쇼트나 해서 이렇게 폭락이 온다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 그때를 잘 봐야죠.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이 구원투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연못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는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종목 금방 볼게요. 전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SH 에너지하고 조일 알루미늄 요거를 물어봤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지바이오를 물어보셨는데 앞으로는 종목을 물어보실 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를 좀 코멘트로 달아주십시오. 이 재료를 옛날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재료를 요즘에 이렇게 잘 오픈들을 안 하더라고. 종토방이나 뭐 이런 데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 바로 직전, 이렇게 직전, 한 이만큼 상승했을 때, 이때 재료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가고 있는 주식들은 재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차트나 이런 것도 보지만 재료도 같이 보죠. 그래갖고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계속 봐도 안 나와서 그냥 대충 코멘트를 달았는데, 예, 앞으로는 뭐 매출 성장 때문에 그렇다든가, 뭔가 뭐 M&A라든가, 뭐 인수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매각한다든가, 이런 재료를 안 붙이시면, 그거는 이제 제가 저걸 못 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코멘트로 해서
뭐 신약이 나온다던가, 뭐 나올 때가 됐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냥 이거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는 좀 그래요. 그럼 우선 SH 에너지를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는 왜 제가 별로 메리트가 없냐면요.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물론 일봉하고 이런 데서 뭔가 약간의 이런 반응 구간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이 주식이 밴더를 봤을 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재료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10년봉이나 한 이런 걸 봐보자고요. 좀 더 길게 봐보자고요. 길게 보면 이 주식의 밴더가 예? 2,510원이죠. 그러니까 최고가가. 그리고 저가는 뭐 대체로 이제 뭐 한, 이때도 있었네. 200원대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98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밴더 사이, 이 사이의 폭, 앞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예, 우선 얘가 엄청 큰 뭔가 뭐 막말로 이익이 10배, 뭐 100배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밴더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 가면 이제 2,500원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지금 잘 갈 주식은 지금 5배에서 10배씩 갈 주식이 많은데 제가 이 주식을 얘기하기가 뭐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던데 이런 주식은 뭔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인 역량이 지금 현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영업력이나 모든 게. 그런 걸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도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예. 물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을 줘서. 근데 그거 보자고 들어가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 제 종목에 있긴 있는데 별로 이렇게 못 끌었던 종목입니다. 예. 그냥 이제 조일 알림님은 요즘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를 누가 만들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장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꿀렁꿀렁 거렸죠. 그러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대로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강하게 한번 뚫었다가 다시 눌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동전주기 때문에 뭔가 작업하기가 좋다는 거지. 시총도 567억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재료는 뭔지 못 찾겠어. 알루미늄 업종이 그러니까 비철금속이 호황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 코멘트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가 아마 이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거 SH 화학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에너지 화학보다는. 그래서 주봉, 월봉을 보셨을 때도 그렇죠. 위로 폭이 우선 기본적인 그 월봉으로 봐도 이 폭이 그래도 한 2,65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죠. 예, 그래서 크게 안 봐도 뭐 한 여기까지 가도 한 1,000원대, 1,000원이나 1,300원 이렇게 갔다가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여기까지도 한번 도전할 수도 있겠죠. 예, 월봉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나가요, 사실은. 예, 근데 재료를 못 찾겠어. 재료를 찾아야지 무슨 그냥 뭐 이거 차트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조일 에너지가 좀 낮긴, 조일 알루미늄이 좀 낮긴 한데 이렇게 긴 하락 구간에서 이게 긴 하락 구간에서 이제 약간 반등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뭔가 텀을 만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월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장대 한번 뽑을 만한 뭔가 재료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이상 코멘트를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기는 동전주들은 또 생각이 찾아보면 또 많아요. 그래서 그 작업하기는 좋다. 예.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재료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줘야지. 재료를 못 찾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그냥 단편적으로 차트만 보고 차트에도 물론 뭔가 강한 그런 느낌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단편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대박 함정에 빠집니다. 대박 함정에 빠져. 이지바이오도 제가 옛날에 옛날에 상격도 있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네,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렇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근데 월봉상 봤을 때는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게 기울어졌죠, 오일선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요번 달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 시점이긴 하네요. 예. 근데 되게 완만한 주식이었는데요. 뭔가 호재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봤을 때, 또 일봉을 봤을 때, 뭔가 일봉상에는 항상 속는 게 이런 식으로 거짓 뭔가
누가 주가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이런 경우는 뭔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도지가 하나 뜬다던가 이러면은 정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쓸 수 있다고. 예. 그런 분위기도 있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 위에 있는 이런 뭔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이평선들을 지금 천천히 뚫고 있거든요. 근데 수렴을 좀 더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한 적어도 2, 3주 정도는 수렴, 최소한 2, 3주 정도는 수렴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료를 알아야지 뭘 하는데 왜 재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지? 뭐 그냥 재료가 무슨 뭐 공식처럼 딱딱 나오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저도 이걸 노가다를 해야 된다고, 노가다. 예? 보면 이런 이평선들이 여기 이렇게 가로막을 만한 게 없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뭔가 누군가 좀 대박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베껴 넣었다고 표현을 하죠. 다 베껴 놓은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평선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가는 게 없죠. 이렇게 막고 가는 게 위에가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 베껴 놓은 겁니다. 예, 이지바이오는 뭔가 한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재료를 얘기를 해줘야지, 재료를. 내가 이걸 또 찾기 위해서 또, 적어도 1시간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신규 종목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 하여튼 이지바이오 괜찮습니다. 근데 뭔지 재료를 좀 적어주세요. 네, 그 동국 RNS는 계속 제가 쌍골 동굴 RNS라고 그러죠. 쌍골. 이 쌍골이 계속 효과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쌍골을 팠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상향인데 또 힘이 모여서 또 가게 생겼어요. 무섭죠? 네,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동국 RNS, 그 뭐죠? 그 히토류 뭐 이런 거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시세를 엄청 주네요. 요번에 제대로 줄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동국 RNS였습니다. 쌍골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큰 조정이 있었다. 다 털렸다는 거지, 바닥에서. 큰 조정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네, DPC가 드디어 상한가 갔죠. DPC는 간단한 재료죠. 그 투자를 한 게 무슨 뭐 뭐야 그 공유 차량 그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그 동남아 그 같은 그 공유 차량 그 상장하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그 때문에 이제 갔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슈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내일 좀 상승 마감하면 더 갈 수 있고, 내일 만약에 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예, 어쨌든 누군가 계속 이렇게 한 방을 하려고 그랬네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갈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한 내일까지 가주면 그 다음날 팔던가, 내일부터 조금씩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TPC였습니다. 푸드웰 한번 볼게요. 푸드웰을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계속 야막야막 싸갑니다. 싸가. 예,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이제 월봉상이 이제 요거 하나 뽑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 푸드웰이었습니다. 식자재 뭐 이런 거 관련된 회사인데 이런 쪽이 또 괜찮은 회사들 요즘 유통해서 괜찮은 회사들이 좀 잘 가니까요. 과거는 잊어라. 과거의 매출 부진은 이제 잊어라. 자회사의 이제 100%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가 이제 전자약이 나오죠. 전자약. 전자약 관련주죠. 신기술 뭐 이런 거죠. 예. 뭔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그나마 여기서 반등을 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중요하죠. 너무 뭐 맨날 바닥에서만 길 수는 없죠. 예, 어차피 월봉상에 요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한 이 정도까지 빼주면 다음 달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오팩트였습니다. 네, 대성엘텍도 지금 뭔가 계속 누가 관리를 하죠. 이런 단봉의 의미는 관리를 한다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요번 달에 느낌상 요번 달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 뭔가 좀 매각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달 근데 사람이 참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하여튼 조금씩 분할로
조금씩 사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죠. 대기업의 인수가 되니까. 대성혈텍이었습니다. 오늘 원종동은 뭐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원종동은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원종동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빠지고 있는 걸 분석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어서 원종동은 내 다음 방송인 금요일에도 분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괜히 뭐 찝쩍거려봤자 뭐 한마디로 빠지는 걸 방송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아서들 이제 대응을 하십시오. 살 사람은 사고 탑승해서 내릴 사람은 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자, 미래 ING 보겠습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 시그널이 나왔어요, 오늘. 오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예, 내일 물론 큰 도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일 그냥 뽑아도 돼요. 내일 뽑아도 됩니다. 내일 뽑으면 이거 최소한 2개 나와요. 예, 2개 나옵니다. 2개 이상. 미래 ING는 지금 실적주예요, 실적. 1분기 실적이 엄청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미래 ING가 그리는 차트는 뭘까요? 얘네들이 원하는 건 대충 기획을 했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3, 5, 5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50%가 넘었죠. 50, 한 2%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제가 3, 5에 들어갔는데, 이 300원대, 요 300원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세력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원하는 건 조만간 1000원을 가는 거죠. 1000원을 갔어요. 이건 실적에 의해서 얘네들이 잘 팔아먹었죠. 작년에. 그게 이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00원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한 4, 5개월을 횡벌시키겠죠. 예, 900원도 갔다, 1000원도 갔다, 1100원도 갔다. 그러다가 얘네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는 15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를 만약에 얘네가 지금 현상에서 가려면 이 지금 그 돈들이 계속 들어왔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BTS 관련된 그 빅히트나 아니면 지금 나중에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되면 그 많은 유보금, 현금으로 뭘 하겠어요? 얘네들 현금으로 뭘 하겠냐고. 지금 판타지온가? 뭐 그거 하나 조금 지분 투자했죠. 분명히 뭔가 배팅을 얻다 강하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때는 뭔가 좀 M&A를 좀 뭔가 큰 회사를 하겠죠. M&A를. 그죠? 이 구간은 그걸로 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3,000원대, 300원대 샀던 놈들이 이 구간에 이제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장기간 파는 거지. 이게 바로 기획TV는 이걸 할 수가 있어서 주가가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격에 가려면 적어도 한 10월이나 한 연말이나 어쨌든 10월이나 11월 빨라야 10월, 11월 이후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갖고 가야 돼. 11월, 12월까지. 아니면 그 다음 해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좀 장기간의 그러한 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 딱 좋아요. 네, 미래 ING였습니다. 자, 오르비텍, 오징어죠. 오징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눈치 작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살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 또 한 10억짜리, 3억짜리들이 들어오는 거지. 큰 개미, 왕개미들이 들어오는 거야, 왕개미. 얘네들의 눈치 보다가, 어쨌든 종가에는 쭉 땡기는 거지.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아침에 눌렀다가, 이렇게. 근데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다 리셋, 잊어버리시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가냐면은, 잊어버리시고, 음,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가냐면은, 어쨌든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야금야금 가죠.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차트는 이제 나중이라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목표가까지 가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긴 양봉이든 점이든 뭐가 나올 거라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한 최소 일주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한 며칠일까? 한 7일에서 9일 정도 후에 파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9일 정도가 정확하긴 한데
이 9일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나는 이게 이때부터 막 쭉쭉 빼올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정도의 기간 좀 갖고 가시면 돼요. 아직 이게 시작도 안 됐어요. 명심해 두시라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 그 애들이 숨기려는 게 뭔지를 알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계속 증가하죠. 이게 언젠가는 또 한번 푹 주저앉게 할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에 좀 많이 먹어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단기 충격밖에 될 수가 없지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납입유예나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200조라는 말이 있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치면 이제 제가 저기 조사했을 때는 한 1700조까지는 확실한데 지금 부채가 계속 증가해서 지금 이게 200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채가. 그럼 200조입니다. 200조면은 이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리가 0.5%, 기준금리는 0.5%지만 시중금리는 뭐 한 3%대도 되고 4%대도 되죠. 이 시중금리는 뭐 우리가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시중금리가 물론 정책금리도 계속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어? 물론 미국에서 계속 절대 안 올린다고 그러는데 걔네도 언젠간 개구라를 더 이상 못 친다고.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뭐 미국도 뭐 어찌도 그러고 미국은 계속 그 긴축국의 그런 걸 이용해서 자신의 부채를 털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한번 올리겠죠. 그게 이제 그 내년쯤으로 다들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사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에 이 시중금리가 오르는 걸 어떻게 막냐 이거지. 이게 코픽스인가 뭐 그거 관련돼서 계속 연계시켜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달이 바뀌죠. 예. 그러면은 이게 1%만 올리면 우리나라 이 빚으로 만든 경제인데 예? 집도 그렇고 그럼 이 이자가 얼마냐고 이자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다들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해? 한 5%대 정도는 예상하잖아요, 다들. 아니 이게 기준금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시중금리가 한 5%대 정도는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5에서 6%.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견딜 거냐고 다들. 지금 이자도 못 내서 유예를 시켜주는데 깝깝하죠? 예, 다 덫에 빠진 거죠. 예, 어쩔 수 없어요. 대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특히 지금은 뭐 아까도 그 부동산 부분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대출을 쪼이면서 요번에 망할 애들은 연봉이 뭐 한 8천 이상, 뭐 2억 이렇게 되는 고소득자들이 다 아웃되게 생겼어. 왜냐면 얘네들이 대출을 많이 뽑거든. 그러면 이제 3억만 내년부터 지금은 우선 5억이지만 5억만 이 전세가 보증금을 끼고선 집을 사서 굉장히 비싼 20억짜리 사고 막 그랬는데 이제 5억만 돼도 자금 주처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 20억짜리 집 이거에 대출이 그래도 한 뭐 17억이든 이렇게 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돈 뭐 3억이든 4억 갖고 살 텐데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런 고소득자가 아주 그냥 얘네들이 뭐야?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애들 아니야. 얘네들이 다 아웃되게 생겼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냥 뭐 잡소리였습니다. 네, 그냥 그런 얘기고 어쨌든 간에 좀 잘 먹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오르비트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하면 최소한 7일에서 9일 거래일수록 그 정도는 보유하고 가셔라. 근데 이런 게 나올 확률도 있다 그랬죠. 자꾸 봉이 이런 봉의 의미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책 좀 보세요. 이것도 내가 입으로 설명해야 되나?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다. 한 번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쭉 빼올리겠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